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말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갈등과 오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와 결혼한 서정이는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 그저 힘든 일이라고만 여기는 그 일을 하며 살았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이를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을 돌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제 며느리 서정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짧았지만 빛났던 그 아이의 삶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먼지가 많았던 그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야기입니다. 서정이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좁은 방에서 아들과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던지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는 청소 수레를 끌고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그 아이는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마스크를 2겹으로 쓰고 손에는 붕대까지 감은 채로 말이죠. 기침이 잦아지는 것도 모른 척 하면서요. 괜찮다, 괜찮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쉬어가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걸 시어머니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관리실 미선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윤옥 씨, 부럽습니다. 서정 씨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정말 그래요. 서정이는 새벽에 나가서 상가 유리창과 난간을 닦을 때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병원에서 일할 때는 간호사들에게 도시락까지 챙겨주곤 했거든요. 저는 가끔 창문 너머로 그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작은 뒷모습이 얼마나 야특하던지요. 하지만 그 당당한 걸음걸이 속에 숨겨진 아픔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연이는 코로나 때문에 배관 일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있을 때 서정이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무릎 주사 맞을 날 챙겨드릴게요. 야간 소독일도 추가로 받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 아이 입에서는 늘 괜찮다는 말만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밤마다 작은 조명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다는 거리요. 아이가 없는 대신 남편의 양말을 기워주고 저희 가족에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그 마음을 말이에요. 저녁 식탁에서 제가 손수 뜬 쑥국을 그 아이 앞에 밀어줄 때면 서정이는 늘 어머님, 쑥 향이 참 좋네요. 봄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기침 소리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스크 속에서 짧은 숨을 고르는 모습, 걸레질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벽에 기대는 순간들.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드디어 병원에서 폐렴 초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제일 걱정한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생활비였어요. 의사가 당분간 일을 멈추라고 했을 때 서정이의 얼굴이 얼마나 하얘지던지요. 선생님, 집에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집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희는 거실에 커튼을 치고 공간을 나눴어요. 서정이는 창가에, 저는 안방에, 도연이는 그 사이를 오가며 국을 끓여주곤 했죠.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 여보, 제가 멀리 있어도 속상해하지 말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애미야, 말 길면 숨 찬다. 먹고 자라.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할 말이 수천 개나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서정이가 몰래 일하러 나가려 하는 걸 알았어요. 아픈 몸으로도 저희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낡은 운동화 대신 새 검정 운동화를 현관에 놓아두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서정이라고 적어서 말이에요. 문틈으로 속삭였어요. 딸아, 발부터 아프지 말아라. 그 아이가 신발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를 어떻게 보살피지 못했나 싶어서요. 휴대폰에 저장된 벚꽃길 사진을 자주 보곤 합니다. 서정이와 도연이, 그리고 제가 함께 웃던 그 봄날. 세 사람의 웃음이 꽃잎처럼 환하게 번져 있는 그 사진 말이에요. 서정이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님, 내년 봄에도 같이 벚꽃 보러 가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은 약속인지요.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서정이가 몸이 휘청거렸을 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번호표를 대신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 생각이 나네요. 빨리 나으세요. 그때 서정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어머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아픈 몸으로도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씨.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제 평생 가장 큰 복입니다. 서정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사준 운동화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고 닦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내일은 조금 덜 힘들겠지. 창가에 붙어 있던 아이들 스테인드 글라스 스티커. 조악하지만 따뜻한 무늬가 바닥에 번지는 걸 서정이는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눈을 감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틋하던지요. 여러분,
지금도 밤마다 서정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님하고 부르던 목소리,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던 소리까지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시절,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정이라는 고마운 며느리 덕분에 말이에요. 아픈 만큼 사랑도 깊어졌고, 어려운 만큼 가족의 의미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요즘은 서정이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가끔 어머님, 무릎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그 습관은 그대로더라고요. 남편보다 시어머니 건강을 더 챙기는 며느리. 이런 아이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서정이에게 해준 건 새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부를 선물해 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내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서정이는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웃음을 건네고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씨로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제 며느리 서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소중한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어느 날 서정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검사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양성. 두 글자는 너무 간단해서 잔인했어요. 서정이는 화면을 오래 내려다보았다고 해요. 마치 손가락으로 비틀면 양과 성이 다시 풀려 음과 무로 바뀔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전화를 받은 도연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끝자락이 떨렸어요. 괜찮아. 잠깐 아픈 거겠지. 의사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야. 저는 서정이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듯 살다 보면 말보다 먼저 건너오는 소식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저는 등을 한번 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쉬는 법부터 배우자. 서정이는 그 말이 낯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대요. 그 아이 사전에서 쉼은 언제나 남을 위해 자신을 멈추는 일이었으니까요. 자신을 위해 쉬어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거실 커튼은 더 단단히 고정되었어요. 도연이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2대 더 들여놓고 방과 방 사이를 가르는 테이프를 다시 붙였어요. 저는 현관 앞에 소독제와 손장갑을 정갈하게 정렬했습니다. 집은 작은 선별진료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질서가 서정이에게 안도감을 주더라고요. 밤이면 저희 세 사람은 서로의 자리에서 동시에 눈을 떴어요. 도연이는 휴대폰으로 미열 대처법, 숨가쁨 완화 체위를 검색했고 저는 손거울로 제 눈밑을 한번 보고는 거칠어진 손바닥을 문질렀어요. 서정이는 작은 수첩을 펼쳤답니다. 병원동 미선 언니 야간, 다른 분으로 교대, 박반장 새 장갑 고맙다고 문자, 간호사 언니들 도시락, 다음에
적다 말고 펜이 멈췄어요. 다음에라는 말은 다정하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박 반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정 씨, 문자 봤어. 너무 걱정하지 마. 팀에서 순번 바꿔놨어. 치료에만 집중해. 반장님, 저 때문에 스케줄이. 내가 그동안 메운 빈칸이 얼만데. 이참에 내 빈칸 좀 메워.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정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빈칸이라는 말이 마음에 박혔대요. 그 아이는 늘 남들 사이 빈자리를 눈치채고 먼저 들어가 앉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이 자신 안에 생긴 빈칸은 언제나 나중, 아주 나중이었는데 이제야 누군가가 그 빈칸을 말해주다니요. 동네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아랫집 상우 아주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산 대파 한 단과 생강을 문 앞에 놓고 갔고, 미선 씨는 관리실에서 KN95 마스크 5장과 알코올 스왑을 내밀었어요. 저는 쑥국에 생강수를 한 숟가락 타서 미지근하게 식힌 뒤 트레이에 올려 커튼 앞에 놓았어요. 뜨거우면 숨이 더 가쁘다. 미지근해야 넘어간다. 어머님, 이걸 언제 배우셨어요? 살다 보니 아픈 사람 앞에서 배운 게 많다. 도연이는 밤마다 새로운 연습을 했어요. 걱정하는 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요. 그 아이는 원래 망가진 파이프를 보면 손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숨은 공구로 조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이는 서정이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정아, 나는 내가 웃을 때 이 집에 전기가 더 들어오는 것 같아. 약해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약한 건 고장난 게 아니야. 서정이는 답을 적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를 반복해 들으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 아이 손바닥은 따뜻했고 마치 하나의 불씨가 그 속에서 오래 타오르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일주일쯤 지나자 숨이 조금 더 가빠졌어요. 의료진과 통화한 도연이는 손등의 핏줄이 선명해진 채로 돌아와 말했어요. 오늘 입원하자. 제가 집에 있으면,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매분 걱정을 한다. 그때 저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흰 천에 곱게 쌓인 작은 로사리오였어요. 개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손에 쥘 것이 하나쯤 필요할 때가 있다. 입원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서정이가 말했어요. 여보, 제 신발 검정 운동화. 사진 찍어줘. 지금? 응. 입원하면 신발이 집에 먼저 돌아가잖아. 도연이는 신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서정이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페인트 교회동 난간에서 묻은 거다. 그때 나 닦았어야 했는데. 아냐. 제가 닦아서 좋았어. 빛을 닦는 일은 제 일 같았거든. 병실은 6인실이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얇은 커튼 사이를 건너다녔죠.
창밖으로 저와 도연이가 보일 때마다 서정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스카프를 풀어 며느리 쪽으로 펼쳐 보였고 도연이는 휴대폰에 괜찮아라는 글자를 크게 띄웠어요. 그날 저녁 청소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대요. 서정 언니, 얼른 나와요. 어제 언니 칸 대신 제가 돌았어요. 유리문에 얼룩 하나도 안 남겼어요. 김치 담그면 소독해서 문 앞에 둘게요. 서정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지웠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대요. 그래서 두 눈을 감고 다짐했어요. 살아 돌아가서 기어이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겠다고요.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서정이는 혼잣말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수마, 나를 건너가게 해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 하루. 제가 닦아온 난간처럼 매일 조금씩 나아지게 해줘.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산소량이 올랐어요. 간호사는 눈웃음을 지었고 서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도연이는 병원 앞에서 새 장갑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박 반장이 전해달라고 보낸 장갑이었는데 손 다 해지지 말라는 말이 바닥면에 검은색으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후가 기울고 밤이 깊어질수록 서정이의 호흡은 다시 빠르게 흔들렸어요. 간호사가 말없이 주사를 준비했을 때 서정이가 말했어요. 힘들어도 내일을 주세요. 네, 내일을 드릴게요. 어느 날 밤 서정이는 종이와 볼펜을 끌어당겨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연이에게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당신이 말이 없다고 서운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알겠다. 당신 말은 손으로 하는 말이었다는 걸.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작은지 오늘 알았어. 그래서 더 크게 여기저거 고맙다. 저에게는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어머님, 저 신발 잘 신었어요. 포스트잇에 제 이름 적어주셔서 그날부터 제가 저 자신을 더 잘 불렀어요.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는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 위치를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잘 버티셨어요. 서정이는 엄지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창밖에 비가 그쳤을 때 유리창에는 말라가는 물자국이 가는 실금처럼 남았어요. 얼룩은 늘 남아요. 그러나 그 얼룩이 지도를 만들어요. 돌아갈 길의 지도, 혹은 남겨둘 길의 지도를요. 저와 도연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비 온 날이면 늘 조용해졌지. 왜요? 비를 보면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속도가 달라져. 느려지지. 그걸 보는 게 좋다더라. 오늘은 저희도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자. 대신 멈추지는 말고. 며칠 후 서정이는 중환자실 전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새벽과 밤이 동시에 깔려 있었어요. 누군가는 깨어 있고 누군가는 잠들어 있으며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매일 아침 창밖 벤치에서 서정이가 쓴 편지들을 하나씩 받아들었어요. 간호사가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건네주면 그 아이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져가 펼쳐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 눌러 앉아 있으니 그 목소리가 멈출까봐 두려웠거든요. 중환자실 전실에서는 제한된 시간에만 면회가 허락되었어요. 도연이는 하얀 가운을 입고 고글을 낀 채 유리창 너머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정아. 그 아이는 입술 모양으로만 말했어요. 서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에 손바닥을 댔어요. 유리 사이로 전해지지 않는 따뜻함이 눈빛으로만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이도 반대편에서 손바닥을 댔어요. 두 손 사이에는 차갑고 두꺼운 유리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맞닿아 있었어요. 저는 조금 뒤에 와서 스카프를 벗어 창문에 펼쳐 보였어요. 살구빛 꽃무늬가 병실 불빛에 비쳐 화사하게 번졌습니다. 서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곧바로 삼켰어요. 눈물은 유리 위에서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걸 알았거든요. 간호사가 작은 메모지를 건네줬어요. 남편분이 써달래요. 오늘은 말 대신 글로 하자고. 서정이는 손 떨림을 참고 펜을 잡았습니다. 도연에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줄 수 없으니 제가 먼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유리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껴요. 언젠가 이 유리 너머로 걸어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당신 손을 꼭 잡을 거예요. 그때까지 제 손을 잃지 말아요. 간호사가 그 쪽지를 도연이에게 전달하자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아래로 무언가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울음은 흘려야 먼지가 씻겨. 묵히면 숨이 막히지. 며칠 뒤 도연이의 휴대폰으로 동네 사람들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서정 씨, 지난번에 계단 닦아주실 때 고마웠어요. 저희 아이 넘어질 뻔했는데 당신이 잡아줬죠. 얼른 돌아오세요. 병원 청소할 때 도시락 싸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언니, 다시 도시락 싸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야죠. 교회동 창문, 이번에 제가 닦았는데 얼룩이 남더라고요. 언니처럼은 못하겠어요. 얼른 와서 다시 닦아주세요. 도연이는 그 메시지들을 모아 이어폰을 병실 유리창 밖에서 틀었어요. 서정이는 귀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눈물 속에서도 더 또렷하게 울렸거든요. 저는 매일 밤 아들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애미야, 내가 제 딸로 왔으면 좋았을걸. 제가 무릎이 시려서 잠 못 드는 날도 내 웃음소리 덕에 잤다. 이제 와서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내 발에 신발 신겨준 거 그거밖에 없네.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무릎 통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두 사람 다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지킬 순 없어. 순서대로 순간마다 지키는 거다. 입원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서정이는 몸이 한결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고 해요. 그 아이는 종이 위에 다시 펜을 올렸어요. 세상에게 먼지를 닦는다는 건 빛을 닦는 거였어요. 빛이 더러운 게 아니라 빛이 더 잘 보이게 하는 일이죠. 저는 늘 빛을 닦으면서 살았고 그게 제 일생이었습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건 한 문장뿐이에요. 빛은 닦아야 보입니다. 그 글을 쓰고 나니 서정이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요. 마치 오래 묵은 방안을 환기한 듯 했다고요. 간호사는 도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태가 언제 악화될지 몰라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남기시는 게 좋아요. 도연이는 병원 앞 공원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서정이에게 직접 닿을 수는 없었지만 병실 전화기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들려? 응, 잘 들려. 나는 내가 내 아내라서 자랑스러워. 내가 나랑 같은 시대에 살아줘서 고마워. 서정이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제가 당신 아내라서 참 다행이야. 통화가 끝나자 도연이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어요. 제가 옆에 와 앉아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떠날 때도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거였어. 고맙다. 그 말이 제일 무겁고 제일 가벼운 말이지. 밤, 병실 유리창에는 도시의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새벽이 다가오자 서정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창문 너머로 가족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아이는 손을 올려 보였어요. 여보, 어머님 보고 계시죠? 그 말은 마스크 속에서만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 그림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서정이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다고 해요. 그 아이는 생각했어요. 내일을 또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빛을 닦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마이너스. 여러분, 이것이 제 며느리 서정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내 딸이구나.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 문장. 오늘 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